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스크바 3상 회의 내용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로 했었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친 이야기부터 다시 발표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벗어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독립을 스스로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리고 강대국의 입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련과 미국이 동시에 진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의 하나였었죠.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이때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신탁과 반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소련과 미국이 동시에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논의됐던 회의가 모스크바 3상, 세 나라의 외상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소가 45년 12월 16일 날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과연 신탁 통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만들 것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먼저 신탁 통치의 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소련 측은 오히려 임시정부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알려질 때에는 소련이 신탁 통치안을 제시했고 찬성했었다. 미국은 반대했었다라고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내는 바람에 소련의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하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하는, 미국은 오히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게 오보가 되었던 거죠. 당시 신탁 통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2의 식민 지배를 겪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척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좌익들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 소련의 의견을 지지한다. 소련은 우리나라에게 잘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안을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을 잘 모른 채 소련의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하니까, 소련이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것처럼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고 하니까 좌익은 찬성,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를 찬성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 그 우익들이 여기에 찬성함으로써 특히나 친일파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되고 신분 세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2의 식민 지배는 없다. 우리를 나라를 팔아먹는 건 좌익들이다. 라고 하는 반대,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주 심각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임시정부안을 소련이 제시를 했었고, 미국도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의하는 것은 언제 논의를 하겠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잠깐 미뤄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긴 한데,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오보를 하면서 국내에는 잘못 알려지게 되었고, 좌익들을 신탁 통치자로 몰고 우익들은, 그리고 친일파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하는 우국열사, 지사처럼 포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전과 같은 신탁 통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측이 오히려 신탁 통치안을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나중에 억울하다고 46년에
타스통신, 소련의 언론기관이죠. 타스통신에서 까발리게 됩니다. 미국이 먼저 제시했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런 적 임시정부안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2월 28일에는 결정을 하기로 소련 안에다 미국 안을 절충을 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자라고 3번의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서 1번과 2번 이것도 이제 뭐 미소 0이었으니까 당연히 영어하고 소련이란다 러시아어로 기록이 됐겠죠. 그렇죠. 이걸 번역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요.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어쨌든 1번 제일 먼저 놓은 거예요. 임시정부 임시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본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건 이야기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왜 참석을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측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이때 반탁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론의 왜곡보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동아일보 아마 다음 PPT에 나올 텐데요. 이건 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요. 소련의 신탁 통치 찬성을 잘못 보도하면서 실제로는 반대라고 해놨는데 반대라기보다는 아예 의견 자체를 내놓지 않았죠.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반대도 찬성도 아니고 오히려 소련의 입장에서는 임시정부안을 내놨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오히려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승만과 한민당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반탁에 의견을 합치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 단독 정부 정권을 차지하려는데 이 반탁 운동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죠. 좌익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때 동아일보 기사는 일단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렇죠. 잘못된 보도라고요. 왜곡보다 반탁, 반소, 반공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익을 몰아내는데 우익은 식민 지배를 반대하는 입장, 소련을 지지하는 좌익들은 제2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예, 반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탁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반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교묘하게 동아일보에서 잘못 보도함으로써 찬탁으로 좌익들을 몰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반탁은 당시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당연하게 반탁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승만 한민당도 신탁 통치에 반대했었고,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좌익들에 대한 소련 반대, 좌익 반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묻어서 뭉뚱그려서 반탁 운동에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반탁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 반대 집회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련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나쁘게 할 의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련의 입장에 찬성을 한다. 근데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내보니까 소련의 찬탁, 좌익은 소련의 찬탁에 찬성한다 라고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반탁 대회에서 소련을 옹호한다라고 돼버리니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돼버리게 표면적으로는 씌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익에게 밀리는 정치적인 패착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아예 반탁을 딱 표면에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소련의 입장에 찬성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내버림으로써 소련은 찬탁, 좌익은 찬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오해는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시 모스크바 삼상회의니까 러시아어와 영어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시 러시아 번역본에는 신탁 통치,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뜻의 아페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좌익 쪽에서는 당연히 도와주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신탁 통치로 해석을 해버리면 좌익들이 찬성을 해버린다라고 애매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좌익들이
잘 우익들이 동아일보가 그리고 우익들이 파놓은 함정에 잘못해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극우 세력들은 극렬한 반탁으로서 애국지사로 둔갑을 해버렸고요. 민족의 분단을 이분법적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좌익들은 남쪽과 협업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분단이 고착되게 된, 더 이상 좌익과 우익은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분리되는, 어떻게 보면 신탁통치 논쟁으로서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신탁 반탁 논쟁을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좌우익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스크바 삼상회의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운명을 직접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의견이 나뉘게 된,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되겠죠.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신탁 반탁 논쟁을 모스크바에서 결말지었으면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전 합의에서 소련이나 미국이 1번으로 제시했었던 임시정부를 먼저 만들자라는 그 논의의 결과를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탁통치 논쟁으로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선거를 이야기하게 되고, 미군정에서는 유엔에 이 안건을 상정하니까 뭐 유엔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인구 비례에 의해서 통합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북한에서는 이야기했던 바대로 인구가 적으니까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남한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뽑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분단은 고착화되게 됩니다.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치르자라는 한민당 계열, 이승만 계열,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불리한데 왜 우리가 유엔의 합의안을 인구 비례한 선거안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좌우 합작, 이 분단의 고착화를 막아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조선공산당 조공이죠. 조선공산당은 남한에서의 대중투쟁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익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조공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맞섬으로써 당시 미군정 당시의 저임금 그리고 노동자들이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고물가 저임금으로 시달리게 되는 그 상황을 좌익들이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벌이게 되고 10월 항쟁, 유명한 10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들이 당시 미 군정의 실정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러남으로써 시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좌우 합작의 필요성에서 좌익들이 빠지게 되고 좌익들이 시위를 하게 됨으로써 당시 좌우 합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당시 좌우합작은 독립운동의 연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분단의 고착화라는 것은 또 다른 신탁통치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분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식민지로 이어질 수 있고 좌우합작이라는 건 시대 과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당시 미군정은 분단의 고착화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남북한이 고착화됨으로써 소련이 지배하고 남한은 미국이 지배함으로써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미국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힘을 입어서 뒷배경으로 해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우익 세력들은 당연히
좌우합작이 별로 달갑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좌우합작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권을 차지하는데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미군정이 단독으로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우익 입장에서는 좋았고 정권을 차지하는 데는 좋았기 때문에 이승만을 비롯한 한민당 계열은 좌우합작에 별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남한 북한이 분단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38선을 넘어서 김구가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유엔 총결의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북한으로 넘어가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제안을 북한에 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정일과 김구가를 비롯한 남한 측 인사가 만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연석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입장 그리고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한민당 계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를 타개하려던 김구를 비롯한 좌우합작 운동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 나타난 연석회의 같은 것들이 결과를 맺지 못하고 결국 남한에서는 단독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8년도에 5월 10일 날 재헌의회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서 재헌의회가 만들어졌고 7월 17일 날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해서 남한에서는 재헌 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단독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된 것이죠.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헌 헌법에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단독으로 또다시 또 다른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단독 선거로 재헌의회가 만들어졌고 북한에서도 인민공화국을 설립함으로써 양쪽에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요. 노동 조건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특히 이를 수수방관했었던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10월 항쟁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발표를 했었지만 남한 단독 선거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남노당 계열이었었는데요. 사사망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 일어나냐? 이미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쥐어짜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제주도, 섬도자가 아니라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하나의 도로서 분리됨으로써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에 대한 수탈과 세금의 증가 그리고 남한의 단독 선거 뭐 이런 것이 불만이 겹쳐짐으로써 제주도에서 주재하고 있었던 남노당 계열들이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만은 이제 남노당 계열만의 불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좌우합작 운동을 하던 여러 인사들의 불만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핍박과 그리고 세금 공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 이 단독 정부, 남한의 단독 정부, 북한의 또 다른 정부가 생기면서 기존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정치적 불만과 사회 경제적인 불만이 겹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만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바로 3월 1일에 어린아이
다쳤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했던 것이죠. 이 일을 항거하는 과정에서 남로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들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좌익들이 공산당들이 한, 어,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일으킨 반정부 투쟁이다라고 표면화시켜서 탄압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행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희생이 컸습니다. 당시 이제 경찰과 경비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경비대라는 어떻게 보면 군대의 전신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진압하자 경비대는 같은 도민으로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자라는 유화적인 정책을 취했었고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경비대장이 교체되고 경찰은 제주도민을 좌익이라고 간주하고 어마어마한 탄압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경비대와 경찰 사이의 갈등은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친일파와 그 다음에 좌익들이 서로 경찰과 군대에 흡수되면서 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민 사사망쟁에 대한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그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규모가 커지자 군대를 투입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군대를 투입하자라는 의견 속에서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당시에 이제 지역별로 연대급 병력을 창설해서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에서 군대 창설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14연대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의 투입을 명령했지만 거부를 했었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를 진압하는 과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민간인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여순 사건, 제4.3과 이를 거부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대 내 경찰은 그렇지 않은데 군대 내에 좌익분자들이 많다. 그래서 숙군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숙군 운동은 군대 내 좌익분자를 소탕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순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제정이 됩니다. 12월 1일이었는데요. 아마 작년인가는 이 발표할 때 국가보안법 제정할 때가 딱 12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순 사건을 계기로 레드 컴플렉스가 더 발동을 하게 됩니다. 숙군운동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국가보안법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순 반란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서 이후에 있을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위의 결과가 없이도 의도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극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3과 여순 사건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 정체성 그리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으로 무장한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9년도 6월에 곳곳에 좌익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 국가보안법도 제정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행위의 결과가 아직 없는 사람들, 얘네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다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도를 해야 되겠다, 사상을 개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도연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자라고 하는 연맹.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수월하게 통제하고 구분하기 위한 거였어요. 명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증서를 발행을 해서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 할당제가 발동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빌려준다라는 농민들까지 준다고 해서 농민들을 꼬셔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사람들은 좌익으로 분리가 됐었고 한국 전쟁 때는 후퇴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극우 세력들은 나중에 재헌의회가 처음 만들어졌었죠. 국회의원 제1대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었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제일 먼저 뭔가요? 반민특위를 결성해서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이었는데요. 일제 때 시민지기 때 친일행위 한 사람들 처벌하는 거였었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친일행위자 한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극우 세력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 친일파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처벌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반민특위는 좌익이다라고 극우 세력들은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구 민족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던 김구를 살해함으로써 극우가 집권하는데 반대되었었던 방해가 되었었던 반대 세력들은 다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반민특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반민족 행위자 풀네임이 있죠. 그렇죠. 친일파 처벌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1년이 되지 않아 해체되었습니다. 680명이나 체포했었지만 이승만의 반대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반민특위자를 반일 친일파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1호는 화신 백화점을 만들었었던 그리고 비행기를 일제에게 헌납하자라고 주장했었던 박흥식이었었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도 다 처벌하지 못하고 경찰의 국회의원의 정계에 다시 그대로 흡수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